날씨도 추우신데 감사합니다. 행정학자 드와이트 와일더는 행정은 문명의 발전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의 필수 요소였으며 행정이 제공한 기초와 틀이 없었다면 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은 항상 일직선으로 긍정적인 쪽으로만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진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 불가피하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행정은 국가라는 정치 조직체를 전제해야 되는데 국가를 시민연합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연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용덕 교수님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행정이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용덕 교수님은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쳐 오신 분으로 한국행정학회 회장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한국행정학회의 최고 원로이십니다. 최근 영문으로 된 Th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라는 영문 책도 출간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순서대로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명과 행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문명이 이중성이 있는데 문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행정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조금 전에 이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행정이 일정 부분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행정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제 논문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 행정이 속해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인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그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 유형들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각각 공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렇게 정의된 공익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방식도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정치 행정의 관계, 또 국가와 또 행정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공익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국가와 행정이 제도화가 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의 각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서구 중심의 그런 유형화를 비추어서 한국은 또 어떠한 제도가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국가행정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까지 한다고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류문명연구회의 첫 번째 세미나에서 이한구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를 세 가지 특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보니까 첫째는 좋은 거다. 둘째는 변화하는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을 가지니까. 세 번째는 신이나 다른 존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그런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명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건 행정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학 쪽의 문헌들을 그러고 보니까 행정학자들 중에서 상당한 수가 또 행정이 문명에 많은 관련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복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집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행정이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국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스스로 이성에 의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행정이 거기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한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문명을 삼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의 유전자적 집합체, 그렇게 정의를 하셨던 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삼중 구조 중에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있고, 그 안쪽에 중핵 부분에 이제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예술 등등이 있고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맨 밖에 과학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행정은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 행정이 중핵 부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밖에 쪽에 과학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문명 전체에 상당한 그 관여를 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인용문에도 맨 위에 이렇게 글에 맨 위에 있습니다만은 왈도 교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정과 문명은 태초부터 항상 더불어 존재해 왔고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과장이겠습니다만 재미나게 표현한 게 천지창조에 관여했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글래든이라고 하는 행정사가가 있습니다. 그 행정사가가 쓴 행정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전문 직업으로 이제 세 가지를 드는데, 하나가 이제 매춘이라는 거죠. 둘째가 이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그러고, 셋째가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벽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중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루소, 뭐 여기 철학자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루소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그 근대화가 아주 절정기에 달했던 20세기에 우리가 나치즘이나 일제 만행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이런 만행이 있었지만은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일테면은 압축 성장의 이면에서 인권, 기본 인권이 유린됐다든가 이러한 그 양면성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관료제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관료제는 이제 막스 베버가 생각을 했던 그 행정, 근대 행정을 관료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용을 하는 것이지 관료제가 모두 행정은 아니고 또 행정이 모두 관료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행정의 특수한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란 말도 있는데 이 정부도 사실은 국가의 특정한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는 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국가의 유형 중에서 영미의 고유한 그 유형의 국가가 있는데 그걸 자기들은 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부란 말보다는 국가란 말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는 그 국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 국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대 국가는 이제 그 피얼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폭력 수단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막스 베버의 그 정의 방식이죠. 폭력 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영토권, 주권, 이펀성, 그 다음에 이제 탈사인적 권력, 공공관료제, 권위 및 정당성, 시민권, 징세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 국가는 근대 국가인가 아닌가를 좀 평소에 좀 더러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가설입니다. 조선 국가는 우선 이펀성이 없었고 공공관료제가 아주 취약했습니다. 근대적인 관료제가 아니었고 취약했습니다. 시민성이 없었습니다. 징세제도가 아주 취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 국가는 근대 국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이 북한 땅을 아직 영토권을 확보를 못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탈사인적 권력 면에서 저는 특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행정의 규범으로서 정치하고 행정을 이원화하는 것을 이제 근대 행정에서는 규범적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성은 이제 크게 그냥 단순화해서 이것도 역시 아이디얼 타입으로 단순화해서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또는 시민사회의 자체적 조직화 뭐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 연합으로서의 국가 또는 국가의 시민사회 지배 뭐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화한 거죠. 이렇게 그냥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양극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 국가 또는 목적 국가 이 유형에 따라서 각각 특유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의 구조와 방식, 그리고 공익의 개념과 구현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자, 먼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에서 개인은 아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국가는 그런 개인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자기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또 그 개인 간의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게임의 틀 속에서 그걸 위반하지 않도록 경기의 그 어떤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국가는 그냥 사회 부문의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고,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민들의 선호를 이렇게 결집을 해서 애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목적 연합으로서의 국가, 뭐 단순화해서 목적 국가는 개인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의 어떤 목적, 실질적인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한 집합체 일부로서 간주가 됩니다. 또 국가는 이러한 실질적인 공통의 이익, 공공선 또는 일반 이익을 실질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목적 국가에서 국가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해 옵니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도 자기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동체 전체의 어떤 실질적인 공동선, 국가의 어떤 이익 또는 뭐 국가의 전체의 어떤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목적 국가의 특성입니다. 또 이런 시민 국가냐 목적 국가냐에 따라서 또 구조적인 특성도 다릅니다. 즉 시민 국가의 경우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권력이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아주 회피하고 권력이 분산되고 파편화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냥 곳곳에 비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미국 정부를 보면은 뭐 삼권 분립 또 중앙지방 분권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주다 그러면 주지사 따로 뽑고 판사 따로 뽑고 뭐 이게 전부 따로따로 그냥 직선회에서 뽑습니다. 서로 직선회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뽑힌 그런 그 사람들이니까 서로 견제를 하고 이 견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이 미국이 이제 시민국가의 뭐 하나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17세기 영국 현실에 근거한 존 로크의 사상이 이제 뿌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국가는 프러시아의 전통에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여기서는 국가가 전체의 이익, 실질적인 어떤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행정 시스템이 아주 집권화되고 일사불란하고 응집력 있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 국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제3세계 나라들이 오늘날 한국 모델을 막 이제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 했던 대로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아주 응집력 있고 일사불란한 아주 정연한 이 관료제 체제가 없는 나라에서 한국이 했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익은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국가에서 공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개개인들의 이익을 합친 것이 공익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의 이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이렇게 결집시킨 거죠. 이것은 도출되는 과정이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게 아니죠. 정부는
그러한 그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이 결코 공익을 대변한다라는, 스스로를 대변자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들의 이익을 합한 것에 불과한가? 또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렇게 그 개개인들 또는 집단들의 선호를 결집시키는 것이, 결집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이, 왜곡 없이 도출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목적 국가의 경우 공익은 개인이나 집단의 분파적인 이익과는 상관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공공의 니드, 퍼블릭 니즈 또는 국익에 의해서 이 공익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위에서 시민국가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이제 인민에 의한, 소위 by the people에 의한 과정에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for the people이 강조되고, for the people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뭐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들은 스스로를 정부의 엘리트가 아니고 국가의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엘리트라는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시민들의 결집으로서의 정부를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국가의 엘리트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응집된 그런 그 집합체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그 국가, 그런 국가의 엘리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점이 또 있죠. 개인의 이익의 합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게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게 이제 흔히 쓰는 게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발전을 해 나가야겠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국가성. 우리는 역사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아주 강한 국가성을 지니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고, 우리가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이 목적 국가로서 아주 강한 국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87년 이후에 아주 지금 이제 공고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은 강한 국가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적인 공고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틀 속에서 국정의 큰 프레임이 잡혀야 된다. 이것은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선거, 의회 민주주의 등이 이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행정수반의 초국가적인 상징성이 해체되어야 된다. 제가 뭐 본문에는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유신 때 유신 헌법에 들어갔던 그 헌법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신 헌법 때 들어갔는데 그것이 50 헌법에 이어졌고, 그것이 87년 헌법에도 그대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 있느냐?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프러시아에서 시작이 된 그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초법적인, 어떤 초삼권적인 그런 이 상징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또 합리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발전 방향이다. 자, 그러한 국가성의 틀 속에서 행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는 행정은 그런 자유주의 민주정치의 어떤 어떤 큰 틀이 발전되는 속에서도 행정의 나름대로 독자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식의 행정이 한국 행정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행정이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역할을 해온 그 뿌리가 있고, 이것이 이 행정은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틀 속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한 측면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국가성의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는 시민국가로서의 특성, 하나는 목적국가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성 중에서 목적국가의 특성을 관료제가 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즉 분파적인 이익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보면서 하나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역시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이런 틀에 입각해가지고 방향을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화다원주의라는 게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가진 각 문화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들 간에도 소통을 하면서, 이 다원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것이 소통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문화인식의 방법인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점을 앞으로 이런 바람직한 행정의 패러다임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점이 좀 고려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점으로서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조선조 시대의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관학일치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런 유교 관료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치나 예치 이런 걸 상당히 숭상하고, 또 선비정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또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라는 게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아까 정 교수님께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조 관료제가 정근대적인 관료제가 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요소, 예를 들면 삼부 육조와 같은 행정의 기능적인 분화를 그런 조선조에서도 이미 시도를 했고, 또 과거 제도와 같은 실적주의에 의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을 볼 때 유교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어떤 근대적인 관료제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리의 어떤 전통 관료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우리가 문화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전통 속에서 행정의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요소를 좀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문제, 예를 들면 경제를 비롯해서 환경, 기후변화, 심지어 범죄, 보건, 최근에 에볼라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국가들 간의 어떤 연결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구 초원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로 서로 쉐어해야 되는, 또 쉐어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소위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통일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다원주의적 세계화, 이런 것이 오늘날 국가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으로 이제 구상할 때 이런 국가 간의 어떤 행정적인 연대성이라 할까, 연관관계라 할까, 이런 요소도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문화 문명의 어떤 흐름의 가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축으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역시나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 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시민국가니 목적국가니 이거 자체가 우선 서양 사람들이 쓴 개념이고, 또
미국이니 뭐 대륙국가니 하는 게 다 이제 서양의 나라들이 실제로 또 그래 왔다는 거고, 이제 그거를 보고서 우리는 어디 쪽에 더 가까운가 이렇게 대비해보는 이런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야,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 저한테는 이게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또 한 번 절감을 하나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시민국가와 목적국가라고 하는 것의 유형 구분이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재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한국 사회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21세기에 뭐 특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그 표방하는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시민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나 책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표명하고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21세기 국가의 유형은 다 시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이 첫 번째 하나가 시민국가의 목적국가의 유형화가 아직도 그렇게 가능하게 논의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고요. 이제 행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 그 중에서도 로만 계통의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러시아의 그 뿌리가 있는 그 독일 여기하고 미국하고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정에.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 차이가 있고, 이제 그 행정은 결국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그 틀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 국가성이 결국은 양쪽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말씀하신 게 이 시민국가와 목적국가의 어떤 그 순기능적 측면을 확대하고 부정적 측면을 이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철학한 사람들 뭘 나눠 놓으면은 일단은 그 개념 자체가 정말 구분이 가능한가 이것부터 묻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장점을 취하자 그러면은 그것이 양립 가능한가 이렇게 먼저 의심하도록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저 역시 이제 그런 의문이 다분히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의 구분이 지금 유효하냐? 그러니까 양차 대전 거치고 구소련 몰락하고 과연 시민국가가 남아 있느냐, 아니 목적국가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질문일 수 있겠으나, 설사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그 두 개의 국가가 어느 한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양립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각각으로부터 장점을 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가 대표하는 이런 어떤 혹은 동아시아 국가가 여전히 이제 취하고 있는 목적 국가적인 어떤 그 성격이 영미식의 그 시민 국가적인 성격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 행정학자들한테는 이 문제가 사실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행정학이 뭐냐? 이제 이게 미국의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행정학을 자연과학 분야로 치면 의학에다 비유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무슨 화학, 물리학 이런 기초 학문들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 이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의학이다. 그럼 행정학은 뭐냐? 여러 가지 인문사회 여러 가지 기초 학문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종합을 하는 능력이 이제 행정의 능력이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제 배양하는 것이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합리화를 했어요. 미국 행정학자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실 행정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현실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쪼개는 거죠, 우리가. 예, 요런 타입, 유형화하는 거는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현실은 어떠냐면 이게 엉켜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비중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가서 이쪽으로 뭐 쏠리고 이런 거는 있고 그건 시대적으로 변하고 또 뭐 때와 장소를 탑니다만은 현실은 엉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쉬페어 얘기를 하셨고 영혼 없는 이혼아 영혼 없는 그 해바라기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해바라기가 되는 이유는 이 정치하고 행정이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의 대표자가 국가 수반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정당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정당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연관된 어떤 정치인들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에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행정이 도구적인 합리성만 추구하고 이것이 이제 영혼 없는 해바라기 이런 이제 비하도 되고 이런 문제가 한국적인 문제가 분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치하고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관료제가 엄격하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정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과거에 자유당 때하고 공화당 시절에는 이제 그 집권하고 집권 세력하고 관료제가 아주 굉장히 넥서스가 우리 이제 넥서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서로 잘 조화가 돼서 엉켜 있었습니다. 공동 운명체로서. 그 이제 뭐 그래서 아주 잘 원활하게 이게 들어왔는데 5년 단임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관료제들이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죠. 예, 이게 또 더군다나 이제 그것도 여야당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버렸잖아요. 이제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당 간에 더군다나 그렇고 같은 정당끼리도 먼저 정부가 한 거 뒤에 없지 않습니까? 5년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과거식의 그 정부 핵심하고 이 정치하고 이 행정이 이렇게 넥서스가 지금 어려워진 거죠. 예. 그게 이제 특히 이 관료들로 하여금 최근의 관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소위 복지부동인이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끝 무렵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엄격하게 분리는 하되 그 분리된 행정이 제대로 하게끔 해주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행정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량 범위 내에서의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되 그야말로 공사 구분은 또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 국가적 국가 행정이든 시민 국가적 국가 행정이든 이런 어떻든 국가 행정을 통한 어떤 그 행정 결과의 수익의 그 향유 주체가
목적 국가적 성격에서의 그 구체적 대상하고 시민 국가에서의 그 대상이 서로 다른 건지 다르게 보시는 건지 예를 들면은 국가 행정의 대상은 어떻든 그 결과가 미치는 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일단은 보아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게 계층이든 그룹이든 혹은 사유 방식에 의한 것이든 그런 국가 행정의 결과의 향유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수님은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하실 때 누가 수익을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87년 이후에 많은 이 사회 부문, 시민사회 부문에 이제 역량이 강화되고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국정 운영은 여전히 목적 국가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제가 그래도 좀 쓴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일단 이 시민들에서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출이 되잖아요. 정당의 지지를 받고 투표에 의해서 뽑히잖아요. 뽑히는 날로 정당과 국회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그다음에 누구하고 더불어 일하느냐? 관료들하고 같이 일하죠. 예. 이제 관료하고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간 청와대하고의 싸움이죠. 거기서 이제 줄다리기 하고 서로 밀고 땡기면서 그러나 역시 행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지만 사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후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선천적으로 먼저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없이 먼저 실행해야 될 때 사실 이런 가치 판단이 되지 않을 때 혹은 그것이 어떤 경험적인 후험적인 사료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서 어떤 것에 척도를 두고 판단하시는지. 행정가는 권력과 독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사 구분을 철저해야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내려야 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유교적 위계질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장을 투표로 뽑는 선출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구청장이나 이런 소단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도 선출직으로 하지만 이건 약간 예외로 하고 시장이나 도지사 아니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뽑히고 그리고 그 지자체의 장이 되고 그래서 밑으로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되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당연히 부수적이고 수반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척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 부처에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이듬해 했는지 척도. 이따가 좀 김 교수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지자체장 선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의 행정 관료들 그 관계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지자체는 지금 이제 많은 비합리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참고 좀 기다려줘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제 일천하기 때문에 역사가 한국의 대한민국이 70년이 안 됐고 지자체는 지금 20년이 안 됐어요. 예. 그렇게 19년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될 문제인데